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자락의 고을. 그곳에는 만석군 최대감댁의 부지런한 머슴 칠복이 살고 있었다. 칠복은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 생활을 해왔으나 특유의 넉살과 강단 있는 체격 덕에 어디서나 신임을 받는 마당쇠였다. 그날도 칠복은 대감의 급한 서신을 전하고 돌아오던 중 갑작스럽게 뒤집힌 하늘 아래서 억수 같은 장대비를 만났다. 아이고,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이 비를 다 맞다간 몸살로 드러눕겠네. 칠복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주위에는 오직 마을 사람들이 성황당처럼 모시던 수백 년 된 고목나무뿐이었다. 평소라면 경외심의 근처도 가지 않았겠지만 쏟아지는 빗줄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다. 칠복이 나무 밑동에 몸을 바짝 붙이고 까무러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화과광. 눈을 멀게 할 듯한 백색 섬광이 고목나무를 직격했다. 나무 아래 있던 칠복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튕겨나가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가 잦아든 뒤 신음하며 눈을 뜬 칠복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고막은 멍멍했고 머릿속에는 수만 마리의 벌이 웅웅거리는 듯한 통증이 가득했다.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서던 칠복은 이웃집 개똥이 아버지를 마주쳤다. 어이, 칠복이. 비가 그렇게 오는데 무사했나? 몰골이 말이 아니구먼. 걱정 어린 말씨와 달리 칠복의 귓속으로는 전혀 다른 음성이 천둥처럼 내리쳤다. 저놈 꼴 좀 봐라. 꼴 좋게 벼락이라도 맞았나 보군. 저 보찜 속에 대감이 준 수고비라도 있으면 슬쩍 하고 싶구먼.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길가에는 개똥이 아버지 외엔 아무도 없었다. 방금 들은 것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속마음이었다. 공포에 질린 칠복이 대감댁으로 달려가자 마주치는 하인들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진실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마님 몰래 쌀을 빼돌려야 자식놈 고기를 먹이지. 대감님은 겉으로만 고결한 선비지. 밤마다 기생집을 들락거리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수십 명의 진심이 쏟아지는 소음은 지옥의 아우성보다 고통스러웠다. 칠복은 귀를 부여잡고 행랑채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었다. 하지만 날이 밝아도 이 기이한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칠복은 점차 깨달았다. 자신이 벼락 맞은 고목 아래에서 타인의 은밀한 비밀을 강제로 엿보게 되는 기이한 귀를 얻었음을 말이다. 순박했던 머슴 칠복의 눈빛은 그날 이후 서늘하게 변해갔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가식적인 입술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 근처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곧 평온해 보였던 최대감댁 담벼락 너머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는 위험한 열쇠가 된다. 벼락 맞은 고목 아래에서 얻은 기이한 능력은 칠복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처음에는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의 속마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으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칠복은 점차 소음 속에서 특정한 목소리를 골라 듣는 법을 익혔다. 그는 이제 마당을 쓸면서도 곁을 지나가는 이들의 가식 없는 진심을 채집하듯 살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마을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이었다. 칠복은 요강을 비우러 나왔다가 홀린 듯 안채 담벼락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라면 머슴 따위가 감히 얼씬도 못할 엄한 곳이었으나 그날따라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림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안채는 고요했다. 방 안에는 최 대감의 부인, 박씨 부인이 홀로 등불 아래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늘 단아하고 기품 있는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마님이었다. 하지만 칠복이 담벼락에 조용히 귀를 갖다 대는 순간 그의 귓전에는 비명보다 처절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화려한 비단옷 속에 멍든 가슴을 누가 알아줄까?
대감은 오늘도 기생집에서 투전판을 벌이고 계시겠지. 가문을 일으킨다는 핑계로 나라에 금지된 물건에 손을 대시다니 조상님들이 굽어 살피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칠복은 숨을 멎었다. 박씨 부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 대감에 관한 사실이었다. 청렴의 상징인 최 대감이 뒤로는 나라에서 엄격히 금한 물건을 빼돌려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머슴인 칠복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독이었다. 내일이면 또 그 흉측한 상자들이 창고에 쌓이겠지. 대감은 나를 입막음하려 누명을 씌울 궁리만 하시니 이 넓은 기와집이 내게는 서늘한 무덤이나 다름없구나. 부인의 진심을 들을수록 칠복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다. 천한 머슴의 귀에 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비밀이었다. 칠복은 자신이 들은 것이 단순한 투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한 가문의 몰락이자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걸 어쩐다.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들어버렸구나.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능력이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저주가 아니라 억울한 누군가를 구하라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순박했던 머슴의 가슴 속에 정의감과 긴장감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칠복은 더 이상 무지한 마당쇠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담벼락 너머의 진실을 움켜쥔 감시자이자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최 대감은 성인군자나 다름없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죽을 쓰고 관아의 부당한 세금 징수에는 앞장서서 백성들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아끼는 충직한 머슴 칠복은 이제 그 인자한 수염 뒤에 가려진 뱀 같은 실체를 엿듣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최 대감은 사랑채로 은밀한 손님들을 불러들였다. 겉으로는 학문을 논하는 시외라 일컬었으나 담벼락 아래에서 장작을 싸는 척하던 칠복의 귀에는 전혀 다른 음흉한 목소리들이 엉켜들기 시작했다. 이번에 서역에서 들여온 비단과 아편 상자는 어디에 숨겼는가? 관아의 눈을 피하려면 밤중에 산길로 옮겨야 할 텐데.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판서 자리도 남의 일이 아니야. 최 대감의 입술은 허허, 차 맛이 참 좋구려라며 태연히 차잔을 들고 있었으나 그의 속마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칠복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라에서 엄히 금하는 아편 거래라니 만약 발각된다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대역죄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함께 앉아있는 선비들의 속내였다. 그들은 겉으로 최 대감을 칭송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배신할 궁리뿐이었다. 최 대감 저 노회한 인간, 자기가 제일 많이 챙기려 들겠지. 기회를 봐서 장부를 가로채야겠다. 이 일만 끝나면 최 대감의 비리를 고발해 내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버려야지. 서로 웃으며 잔을 부딪히는 소리 뒤로 시커먼 욕망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중을 휘저었다. 칠복은 세상이 이토록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최 대감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 안채 쪽을 바라보며 싸늘한 생각을 품었다. 박씨 그 여편네가 요즘 내 눈치를 살피는 모양인데 괜히 화근을 키울 순 없지. 부정한 사내와 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친정으로 쫓아버리든가 입을 막아야겠어. 가문의 영광을 위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법. 칠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인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방패로 쓰려는 대감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다. 이제 최 대감의 인자한 웃음은 칠복에게 악귀의 미소처럼 보였다. 사랑채를 내려오는 최 대감과 칠복의 눈이 마주쳤다. 대감은 평소처럼 인자하게 물었다. 칠복아, 일이 고되지는 않느냐? 하지만 칠복의 귀에 들린 그의 진심은 서늘했다. 이놈, 왜 자꾸 내 주변을 서성거리는 거지? 혹시 무언가 들은 건가? 머슴놈 하나 치우는 건 일도 아니지. 칠복은 얼른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대감님, 마당에 낙엽이 많아 치우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이제 칠복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일터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 몰린 박씨 부인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칠복은 이 기이한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최 대감의 사랑채에서 흘러나온 검은 음모는 곧장 안채를 덮쳤다. 대감은 치밀했다. 그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케 할 가짜 서신을 조작하고 집안의 눈먼 하인 하나를 매수해 밤마다 안채 주변을 서성이는 외간 남자를 보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칠복은 마당을 쓸며 하인들 사이에서 번지는 그 독같은 속삭임을 모두 듣고 있었다. 세상에, 우리 마님이 그럴 줄 알았나? 밤마다 담을 넘는 사내가 있다니 겉으로만 고결한 척하더니 속은 다 썩었구먼. 하인들의 비릿한 웃음 섞인 속마음은 칠복의 귀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칠복이 담벼락 너머로 듣는 박씨 부인의 진심은 여전히 투명하고도 슬펐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찌하여 하인들조차 나를 피해 다니는 것일까? 대감께서는 며칠째 내 처소에 발길을 끊으시고 설마 내가 본 창고의 그 상자들 때문일까? 차라리 못 본 척 눈을 감았어야 했나? 부인의 가슴속 울음은 칠복의 심장을 찔렀다. 칠복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대감이 손님들과 술자리를 갖는 틈을 타 칠복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채 뒤뜰로 스며들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부인의 그림자는 한없이 가냘팠다. 칠복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마님, 소인 칠복이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창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칠복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마님, 제발 제 생각을 읽어주십시오. 대감이 마님을 해치려 합니다. 칠복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대감의 비리와 음모를 에둘러 경고했다. 마님, 지금 이 집안에 마님을 해치려는 삿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감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 깊이 관여치 마시고 당분간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창고 근처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부인은 칠복의 말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때 칠복의 귀에 멀리서 다가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서늘한 속마음이 들려왔다. 최 대감의 신복인 마름 김씨였다. 이놈의 머슴 새끼가 감히 안채에 대감님께 보고하면 오늘로 이놈 목숨은 끝이다. 마침 마님의 간통 상대로 이놈을 엮으면 되겠구나. 칠복은 전율했다. 도와주러 온 손길이 오히려 부인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판이었다. 칠복은 급히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칠복은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대감의 칼날이 부인의 목전까지 다가왔고 그 칼날은 이제 칠복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마름 김씨의 서늘한 속마음을 읽은 뒤로 칠복의 하루하루는 시퍼렇게 날 선 작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대감의 사냥개를 자처한 김씨는 칠복이 마당을 쓸 때나 땔감을 가져올 때나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고 칠복이 곁을 지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선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살기가 쏟아졌다. 이제 칠복에게 담벼락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장소를 넘어 자신의 생사와 박씨 부인의 운명이 교차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분명 무언가 알고 있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한 번만 더 꼬리가 잡히면 그땐 대감님 명대로 산채로 묻어버리겠다. 칠복아, 내 놈 무덤은 이미 뒷산 고개 너머에 파두었느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씨의 잔혹한 진심을 들으며 칠복은 짐짓 태연하게 빗자루질을 했다. 하지만 그의 온 신경은 사랑채 깊숙한 곳, 최 대감이 목숨처럼 아끼며 감춰둔 비밀의 방으로 향해 있었다. 며칠 밤낮을 담벼락 아래 숨어 귀를 기울인 끝에 칠복은 마침내 대감이 아편 상자의 물량과 뇌물을 바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진짜 장부를 사랑채 서책장 뒤
비밀 칸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 밤 구름이 보름달을 삼켜대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 칠복은 행동을 개시했다. 대감은 기생들과의 술자리 끝에 취기에 젖어 잠들었고 감시하던 김씨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다. 칠복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사랑채 툇마루로 올라섰다. 낡은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지를까봐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마침내 서책장 앞에 선 그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침착해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도 마님도 개죽음뿐이다. 하늘이 주신 이 귀가 오늘을 위한 것이라면 제발 한 번만 나를 도와주소서. 칠복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책장 뒤편의 틈새를 더듬었다. 손톱 끝에 딱딱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지더니 이내 툭 소리와 함께 작은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차가운 가죽 뭉치가 들어있었다. 최 대감의 모든 악행과 탐욕이 응축된 비밀 장부였다. 장부를 품속 깊이 밀어넣고 방을 나서려던 찰나 칠복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던 깊은 코골이 소리가 뚝 멈추더니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내 방에 들어온 것이냐? 김씨냐? 아니면 그 간악한 여편네가 보낸 자냐? 잠결에 깬 최 대감의 날 선 진심이 방 안 공기를 서늘하게 얼려버렸다. 칠복은 숨을 멎고 병풍 뒤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대감은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칠복의 심장 소리가 대감의 귀에 들릴 듯 크게 울려 퍼졌다. 정적이 흐르는 찰나 대감은 다시 혀를 차며 자리에 누웠으나 칠복의 귓가에는 대감의 더 잔인한 속다짐이 들려왔다. 상관없다. 내일 아침이면 박씨 그년을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간통의 증거로 칠복이 놈의 옷가지를 부인의 방에 던져두면 완벽하겠지. 한꺼번에 두 골칫덩이를 치우고 나면 이 집안도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장부만 무사하다면 판서 자리도 곧 내 것이야. 칠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간이 없었다. 대감은 이미 판을 다 짜놓았고 내일 해가 뜨면 박씨 부인은 정조를 잃은 여인으로 칠복은 죽어 마땅한 간통범으로 몰려 관가로 끌려갈 터였다. 칠복은 장부를 품에 더 단단히 갈무리하며 그림자처럼 사랑채를 빠져나왔다. 이제 방어만 할 때는 지났다. 적의 심장을 단번에 찌를 칼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는 그 칼을 휘둘러 이 미친 연극을 끝내야 할 차례였다. 칠복은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사랑채를 빠져나온 칠복의 가슴은 터질 듯 방망이질 쳤다. 품 안에 넣은 가죽 장부가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덩이를 품은 듯 했다. 내일 아침이면 대감의 섯을 펄은 칼날이 안채와 행랑채를 동시에 덮칠 것이다. 칠복은 이 장부를 들고 관아로 뛰어갈까도 생각했지만 고을 사또마저 대감의 뇌물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칠복은 가장 먼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로 했다. 바로 대감의 사냥개, 마름 김씨였다. 칠복은 김씨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했다. 그는 일부러 뒷간 뒤편 외진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니나 다를까 어둠 속에서 김씨가 칼날 같은 기세를 풍기며 나타났다. 이놈, 야밤에 장부까지 훔쳐 어디로 달아나려느냐. 내 놈이 마님과 짜고 대감님을 해치려 한 증거를 내 손으로 잡았으니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라. 김씨가 칼을 뽑아 들었으나 칠복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기이한 귀는 김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와 불신을 포착했다. 대감님은 이 일이 끝나면 나도 입막음하려 하시겠지. 이미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이 머슴놈을 죽이고 나면 다음은 내 차례인가.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칠복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김나리, 대감님이 나리에게 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일이 끝나면 땅이라도 떼어준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면천이라도 시켜준다 하셨습니까? 김씨가 멈칫하는 사이
칠복은 쐐기를 박았다. 대감님의 속마음이 제 귀에는 다 들립니다. 대감님은 내일 아침 제가 마님 방에 들어갔다는 누명을 씌운 뒤 저를 죽이고 그 다음엔 나리마저 도망친 공범으로 몰아 뒤탈을 없애려 하십니다. 여기 이 장부를 보십시오. 여기엔 나리가 대감님의 명을 받아 저지른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나리를 제거했을 때 얻을 이익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칠복은 장부의 뒷부분, 대감이 따로 적어둔 처세술 문구를 교묘히 섞어 거짓과 진실을 버무려 읊었다. 김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칠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씨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다. 나리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감은 이미 나리를 믿지 않습니다. 나리가 아편 상자 하나를 몰래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내일 나리의 방을 뒤지라고 관아 포졸들에게 미리 전가를 보냈답니다. 사실 그것은 칠복이 김씨의 의심을 바탕으로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의처증에 걸린 인간처럼 주변을 불신하던 김씨에게 그 말은 치명적인 비수가 되었다. 김씨의 마음속에서 대감에 대한 충성심은 순식간에 증오와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 노인네가 감히 나를, 내 10년공을 이렇게 갚는단 말이냐? 좋아, 죽어도 혼자 죽진 않겠다. 김씨는 칼을 거두고 칠복의 멱살을 잡았다. 내놓은 말이 거짓이면 내 혓바닥부터 뽑을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칠복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박씨 부인의 방 쪽을 응시했다. 내일 아침 대감이 관아 포졸들을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짜야 합니다. 대감이 마님을 고발하는 그 순간 대감의 입에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 기막힌 방책이 있습니다. 나리는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의 시선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칠복은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그 불신을 조종하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칠복은 어둠 속에서 박씨 부인에게 전가를 보낼 믿을 만한 친모를 찾아 나섰다. 내일 해가 뜨면 최 대감의 화려한 기와집은 그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무겁게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칠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안개 사이로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질 무렵 최 대감댁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대감은 미리 매수해둔 관아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안채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잃은 지아비의 슬픔이 가득했지만 칠복의 귀에 들리는 그의 속마음은 승리에 도취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박씨 그년을 치우고 저 발칙한 머슴놈까지 한꺼번에 묻어버리면 나의 대업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 대감은 박씨 부인의 방 앞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천하의 부도덕한 여편네야. 감히 외간 남자를 안방까지 끌어들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당장 나와서 죄를 고하라. 포졸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방 안에는 박씨 부인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대감은 미리 김씨를 시켜 던져두라고 했던 칠복의 옷가지를 찾으려 눈을 번뜩였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칠복의 옷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가죽 장부였다. 이게 왜 여기에? 대감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찰나 뒤에서 마름 김씨가 앞으로 나섰다. 칠복과 미리 입을 맞춘 김씨는 대감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다. 사또나리, 포졸나리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최 대감이 시키는 대로 아편을 나르고 장부를 숨겼지만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감은 자신의 비리를 아는 마님을 죽이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라 명하셨습니다. 대감의 눈이 뒤집혔다. 이놈 김씨야. 내가 미쳤느냐? 하지만 대감의 입술이 떨리는 것과 동시에 칠복은 군중 뒤편에서 대감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목소리를 끄집어내듯 크게 외쳤다. 대감님, 왜 말씀이 다르십니까? 어젯밤 저에게는 김씨나리를 죽이고 마님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면 제 면천을 시켜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칠복의 외침은
마치 대감의 속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감은 극심한 공포와 당황 속에서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칠복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이한 귀로 대감의 다음 행동을 읽어냈다. 대감은 지금 품속에 숨긴 비상용 은자를 꺼내 포졸들을 매수하려 하고 있었다. 사또나리, 대감의 품속을 보십시오. 거기엔 관아의 관리들에게 돌리려던 뇌물용 은괴가 들어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대감의 품을 뒤지자 칠복의 말대로 묵직한 은괴들이 쏟아져 나왔다. 겉으로 청렴을 부르짖던 선비의 품에서 나온 추악한 욕망의 증거에 포졸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저 천한 머슴놈이 어떻게 내 생각을. 설마 내 귀신이라도 붙은 것인가. 대감의 속마음은 이제 공포로 가득 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감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대감, 사람의 진심은 담벼락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만천하에 대감의 가짜 진심이 폭로된 순간이었다. 한때 고을의 존경을 받던 만석군 최대감은 자신의 죄와 탐욕이 기록된 장부와 함께 포졸들에게 끌려갔다. 칠복은 멀어지는 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귀에 더 이상 악귀 같은 속마음이 들리지 않음을 느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칠복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의 비밀은 끝났으나 세상의 담벼락 너머에는 아직도 수많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폭풍이 휩쓸고 간 최대감의 기와집은 정막에 잠겼다. 한때 권세가 당당했던 대감은 관아로 압송되었고 그를 따르던 신복들과 마름 김씨 역시 죄를 피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졌다. 오직 박씨 부인만이 남겨진 가솔들을 추스르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칠복은 보찜 하나를 메고 안채를 찾았다. 박씨 부인은 칠복을 귀한 손님처럼 맞아들였다. 그녀는 칠복이 단순히 운이 좋아 비밀을 알아낸 것이 아님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칠복아, 내가 아니었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요. 이 가문의 억울함도 영영 묻혔을 것이다. 내 공을 어찌 다 갚겠느냐. 내가 사또께 청을 넣어 내 신분을 완전히 면해주고 이 집의 작은 별땅이라도 내어줄 터이니 나와 함께 가문을 지키지 않겠느냐. 부인의 제안은 천한 머슴인 칠복에게는 평생 꿈도 못 꿀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 하지만 칠복의 귀에 들려오는 부인의 속마음은 고마움과 더불어 묘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칠복이 저 아이는 너무나 영험하다. 내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것 같아 곁에 두기가 때로는 무섭구나. 하지만 은인이니 내 평생 책임져야겠지. 칠복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섞일 수 없는 벽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마님, 소인은 그저 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과분한 제안이오나 소인은 이제 이 마을을 떠나려 합니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그를 잡으려 했으나 칠복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제 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습니다. 여기 머물면 마님의 깊은 시름까지 매일같이 듣게 될 터인데 그것은 마님께도 저에게도 가혹한 일입니다. 소인은 이제 이름 모를 길 위에서 진실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칠복은 부인이 내어준 두둑한 여비를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집신 몇 켤레와 주먹밥 몇 덩이만 챙겨 대문을 나섰다.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그에게 벼락을 내렸던 고목나무가 보였다. 이제 나무는 검게 그을린 자국을 훈장처럼 단 채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칠복이 고개를 넘어 새로운 고을로 향하자 다시금 수많은 사람의 속마음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늘 장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저 선비는 왜 저리 근심이 많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칠복은 이제 그 소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우성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을 찾아내는 법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비밀을 캐는 머슴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누군가의 한을 들어주는 유일한 나그네가 된 것이다. 보름달이 높게 뜬 밤, 칠복은 어느 낯선 주막의 담벼락 아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올 또 다른 진실을 향해. 어느 머슴의 기이한 귀는 그렇게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길 위로 길게 이어졌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